안녕하세요.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오늘 눈높이 국제뉴스 시작하겠는데요. 사실 저번 주만큼 그 국제뉴스가 이제 쏟아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서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뽑는 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점 뉴스로 뽑은 거는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있었던 각 나라의 대통령 하야 탄핵 시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촛불 시위가 있어서 뭐 10만 가까이가 광화문에 모였잖아요. 근데 그때 똑같이 터키에도 굉장한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지금 터키는 계엄령과 마찬가지인 국가 비상사태로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약간 독재 국가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이스탄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위가 조용하게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굉장히 좋은데 물대포와 심지어는 고무탄까지 그날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또 물대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시위대들이 타격을 입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평화롭게 그 촛불 집회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뭐 CNN이나 BBC에 그 뉴스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가는 중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뉴스는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같은 모습을 보였고, 또 터키 같은 경우는 물대포로 막 사람들을, 시위대를 막 진압하는 그런 영상이 나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하필이면 같은 날 이게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 왜 시위대가 그날 모일 수밖에 없었나라고 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번 주에 언론인들을 대거 구속한 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일단 폭발한 한 거라고 보고요. 줌 휴리에트라고 약간 반정부적인 성격의 기사를 많이 쓰는 언론 매체가 있는데요. 이 언론사가 이제 거의 풍지박산 나는 그런 상황이고, 기자들도 13명 가까이를 구속시켜 버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빼앗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시위를 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나라도 광화문에서 또 시위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시간에 터키도 똑같이 시위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우리도 시위를 하지만 터키에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시민들이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요구에 지금 한창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주마 대통령이신데, 이분이 인도계 기업인 굽타 기업에 아주 많은 특혜를 준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이 뭔가를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굽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인도 쪽에서 건너온 가문이 만든 그런 업체인데요. 거의 모두 뭐 남아공에 있는 뭐 정보, 그 다음에 무슨 건설, 아주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사업을 이 기업들이 싹쓸이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업체가 국가 사업을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이 부패의 연루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났고 시위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한 시위가 남아공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업체를, 한 사람을 총애하다가 벌어진 일이죠, 여기도.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현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GNP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빈민가 이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극빈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가 사업의 이익을 인도계 기업이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마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 자기 시내 부패의 혐의가 입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는 하야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몰라 하는 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먼저 이 정권의 대통령을 하야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구촌 안에 특히 저번 주에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남아공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또 프랑스의 올란도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4%라고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5%니까 1%가 더 낮죠. 그래서 이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현재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그 발단이 뭐냐면 언론과의 대담에서 대통령 자신이 시리아에 있는 화학무기 관련 이야기와 또 본인이 그래서 시리아 대통령인 알라사드를 제거하려고 했고 근거지를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그 대담집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야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법대로라면 이게 이제 탄핵 절차가 이제 여부를 의회에서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프랑스 대통령도 이 탄핵의 위기에 몰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죠. 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두보 대통령도 역시나 출신지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공방 중에 하나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부패에 연루가 돼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연루가 돼가지고 탄핵과 하야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 이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패가 연루된 대통령들이 과거에서 많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특히 독재 정권도 그렇고 또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런 부패 연루가 돼서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바라봤을 때 부패와 연루됐을 때는 굉장히 말하자면 불리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대통령 하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외신들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요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먼저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있으면 다음 주에도 중점 뉴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탑5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미국 대선 뉴스인데요. 정말 D-1일, 오늘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제 설명 살짝 드렸는데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스캔들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뭐 갑자기 그냥 없던 일로 됐어요. 그렇게 된 게 이 사건을 처음 제기한 FBI의 제임스 코막 국장이 그냥 없던 일로 대충 그래서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클린턴 후보로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잘 풀린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대선에 성공할 수 있는 길에 아주 바짝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임스 커머 국장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였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트럼프 재단에 공로상 수상자로 또 예정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트럼프 쪽의 공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하자면 FBI 국장이면 굉장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거의 공안 검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보좌관과 클린턴 후보가 주고받았던 이메일이 사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잡다가 이제 끝난 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커머 국장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클린턴 후보에 좀 불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작용한 건데요. 거기다 이제 트럼프 재단에서 상도 타겠다. 사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실히 잡진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은 할 수 없지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과거의 선거보다도 좀 약간 진흙탕 싸움이 아닌가라는 것이 현재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는 제가 화요일 날이라고 해서 저 미국 시간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인 줄 알았더니 한국은 오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 결과가 알 수 있을 텐데요. 클린턴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클린턴 쪽이 우세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언론의 어떤 추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일 가봐야 아는 거니까, 선거라는 것도 끝나와야 아는 거니까 내일 되면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탑5 뉴스는요. 필리핀 무장단체 아부 샤프에 관한 뉴스입니다. 독일인 부부가 요트를 타고 필리핀 인근에 요트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IS하고 연계된, 실제로 IS와 어떤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아부 샤프라는 이 단체는 IS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나는 IS와 뜻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무장단체인데요. 이들이 독일인, 요트를 타고 있는 독일인 부부를 납치를 해가지고 인질을 삼았는데요. 그 중에 부인이 사망을 한 채로 요트하고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독일 국기도 있었고, 또 부인의 시신이 굉장히 좀 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부 샤프가 과연 이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질을 잡아서 협상금을 받고 납치 비즈니스를 한 것밖에 없어요. 최근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부 샤프하고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부 샤프는 건재해요. 그래서 이들이 벌이는 이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국인 인질 납치인데, 주로 이제 민다나오 섬이라든지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놀러 온 그런 관광객들,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인질 납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필리핀 가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가 무슨 이슬람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제 선전을 막 하는데요. 그냥 강도고 납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IS와 연계하는 자체도, 사실 IS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IS는 이렇게까지 큰 비즈니스를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부 샤프가 이 납치와 인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를 쌓았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필리핀 가셨을 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인데요. 브라질 리우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아주 화려한 올림픽을 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메달을 많이 따고 그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거기까지는 즐거웠는데요. 이 브라질의 리우 주정부가 이번에 사실상 파산을 했답니다. 그 옛날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주최를 하게 되면 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흑자를 많이 냈는데 요즘엔 대부분이 좀 적자예요. 그래서 브라질이란 나라가 원래 또 재정 상태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공무원들 월급을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웬간하면 뭐 밀리거나 그럴 상황이 아닌데 현재 이제 리우 주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줄 수가 없다. 그래갖고 중앙정부에 지금 SOS를 친 상황인데 이 지금 주정부 계좌가 한 6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방정부가 일단 동결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더 빵꾸가 나면 연방정부가 어떻게든지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주정부의 경제권을 그냥 뺏어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 리우 입장에서는 자치정부인데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니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든 자치정부든 어떤 뭐 한 가정의 살림이든지 간에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쓰느냐, 그리고 또 무리한 행사를 괜히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좀 더 경제적이고 약간 뭔가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파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잘 살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한순간 지도자나 정부가 경제 관리를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GNP가 뚝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파산 사태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제만큼은 뭐 항상 뭐 이렇게 앞으로 더 잘 살아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고 또 과거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또 일도 하신 결과도 있지만 결코 지나가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제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경제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연방정부가 이 리우 주정부의 경제권을 가져옴으로써 아마 그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서 아마 리우 사람들은 상당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가뜩이나 빈민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난에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뉴스는요. 그 이집트에 원유를 대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에서도 아람코라는 회사가 주로 이제 이집트에 원유를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돌연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에서 이집트의 원유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가뜩이나 지금 경제난이 굉장히 힘든 나라인데 갑자기 원유가 끊기니까 그 연료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라는 나라가 왜 이집트의 원유를 끊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한 사실은 사실 밝혀진 게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이집트를 길들이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원유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이란인데요. 이란보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큰 원유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급을 이제 중단하거나 이러면서 그 원유를 통제함으로써 헤게모니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자신들의 통제 안에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상황하고 약간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집트가 LCC 군부 독재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LCC하고 말하자면 이집트 정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게 뭐냐면 이 앞에 이제 아랍의 봄이 나고 진짜 이집트를 잡은 정부는 이슬람 수니파의 무슬림 형제단이었어요.
근데 군부 독재, 이게 군인인 LCC가 그걸 다, 쿠데타와 비슷하게 업고 들어가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막연한 이렇게 같은 순리파로서의 이제 연계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부 독재에 대한 이 반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고통받는 건 사실 이집트 국민들입니다. 일단 원유값이 연료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더군다나 이제 겨울도 다가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 국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되는데요. 이거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있는 거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집트 국민들로서는 고통스러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람코라는 이 사우디 회사는 뭐 S-오일에도 그 최대 주주예요. 이게 63%가 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어떤 나라든지 자기네가 원유를 수출하는 곳은 본인의 손에서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본보기를 좀 이집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 이집트에 대한 원유 중단은 그런 쪽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뉴스가 역시나 좀 시위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예전에 이제 우산혁명이라고 해서 우산 시위, 그 노란 우산을 들고 나와서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그 시위를 홍콩 시민들이 벌이고 경찰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홍콩이 독립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번에는 그 홍콩의 의원들이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별도 표현을 이렇게 선서식 문구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입회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게 된 거예요. 왜냐면 홍콩하고 중국은 서로 처음에 합칠 때부터 어떤 거냐면은 이 다른 나라지만 같은 체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 그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통제하에서 물론 이제 홍콩 사람들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중국은 홍콩 사람들이 민주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대륙으로 미치게 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홍콩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영국 식민지 때부터 좀 더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꾸만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조금이라도의 간섭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도 사법부를 독립시켜달라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였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좀 경찰에 의해서 좀, 시위가 굉장히 과격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도 그 시위가 이게 계속 꺼지지 않고 갈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홍콩 시위대에 뭐 최루가스 뿌리고 막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이제 저도 좀 가슴이 아픈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입을 가지고 내 의견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받는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홍콩도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요새 이제 가장 독재로서 아주 핫한 가도를 달리는 터키 같은 경우 그냥 막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진압도 무자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탄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래서 전 사실 요새는 터키 시위를 취재할 때 무슨 이제는 뭐 전쟁터 같은 그런 정도의 그 장비를 하고 취재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과연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것도 아주 좀 가끔씩은 굉장히 슬픈 뉴스인데요. 그런 나라들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자, 지금부터는 시사 용어 해석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이게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슬람은 어떤 식으로 파가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사실 십자군 전쟁 때야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웠지만 지금 현재 그 분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싸움이에요. 아니, 같은 이슬람인데 얘들은 왜 싸울까? 그게 항상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어떤 해석이 다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뜻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옛날에 이슬람을 만들었던 그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이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미 창실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무함메드와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 선배, 후배, 제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안에서 제2대 지도자를 선출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무함메드가 돌아가시기 전에 쟤를 내가 선출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으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가셨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전에 무함mad은 이 안에 있는 그 말하자면 종교적 동지들, 자기와 일을 했던 동지들이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강력 반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무함메드의 핏줄들이에요. 가족들. 그래서 무함메드의 아들, 삼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세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1000년 전이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함마드의 동지들이 모이는 게 조금 더 민주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파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지들이 모인 파가 수니파이고요. 핏줄들이 모였던 파가 바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00년 넘게 싸우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은 수니파가 한 80% 가까이가 돼요. 과반수를 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슬람 신자라고 하면 수니파들이 대부분이고요. 시아파는 10몇 프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아파 국가들끼리의 결속력이 굉장히 커요. 시아파 국가들이 어디가 있냐면 이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라크의 새로운 정부인 이라크, 그 다음에 시아파 중에 하나인 알라이페라고 또 이제 시아파 안에 어차피 속해 있는 건데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일가만 시아파고 또 국민들은 거기다 수니파인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헤즈볼라라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시아파 벨트처럼 나라가 이렇게 쭉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만 시아파 세력들, 주로 이제 이쪽 사람들이 시아파입니다. 그 외에도 위에 아제르바이잔이나 여러 시아파 세력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주요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나라들, 시아파 나라들끼리는 굉장히 결속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소수라고 이슬람 중에서도 소수파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자기는 무함메드의 창시자,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메드의 어떤 핏줄이다라는 아주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핏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수니파가 봤을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 느껴진 거예요. 왕도 아니고 왜 세습을 하느냐. 그래서 수니파 나라들끼리는 또 이제 시아파 나라와 왼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니파의
대표적인 종갓집 같은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옆에 뭐 카타르라든지 또 여러 이슬람 국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 중에 맏형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예멘 사태한데 과연 이 예멘 사태가 뭐냐면 예멘에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니파의 맏형이 대신 그 예멘을 폭격을 한 거예요. 순니파 정부가 들어서지 않게,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지 않게. 근데 이 시아파 정부는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이란이라는 시아파 나라가 예멘에 시아파 정부를 세우려는 뒷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니파 형과 시아파 형이 예멘이란 땅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나? 진짜 전쟁하려면 자기네 나라 땅에서 하지. 예멘이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멘 정부가 그 아랍의 봄이 일어나기 전에는 독재 그러니까 옆에 또 세습 국가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정치력도 없고 또 군사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나라였던 게 바로 예멘이죠. 그래서 약소국의 비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니파 형과 시아파 형들이 계속 그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도 비슷한 거였어요. 그건 완전 대리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싸우려면 자기네 나라 가서 싸우라 이거죠. 근데 왜 엄한 나라에 가서 싸우다 보니까 예멘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격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 종교적인 거는 자기들끼리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고요. 사실은 중동에서의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수니파의 힘을 과시하는 것. 시아파의 힘을 과시하는 것. 그래서 뭐 이름만 들으면 수니파, 시아파 굉장히 무슨 엄청나게 명분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 파워 게임이에요.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아는 이슬람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종교거든요. 이슬람식 인사는 평화를 빕니다예요. 아살람 마리꿈이라는 게. 근데 그 본래 이슬람 정신을 버리고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둘 다 나눠가지고 서로 이걸 가지고 명분으로 싸우는 것, 이거 전쟁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사실 그 모스크가 있고 또 여기도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가끔씩 이런 걸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정치에 이용이 되면 안 되는 정도의 문명 국가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인식을 해줘야 되고 그 중에 시아파, 수니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정정치라고 부릅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성직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폐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정치에 종교가 개입을 하느냐. 지금 우리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그 종교, 그러니까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결부됐다라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분명 썰이긴 하겠지만은, 우리는 썰일 수 있는데요. 그 이슬람 국가는 아닌 거예요. 성직자가 종교에 관여를 하게 되고, 대통령도 되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땅에 살더라도, 굉장히 다른 문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역시나 그 나라의 상황들, 다른 나라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선진국과 비교하거나 그런 정보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문명 국가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뉴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민 입장에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들 그런 뉴스 위주로 다음 주에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